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의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 제로 모멘텀 사회의 도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모멘텀이란 말을 시장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게 물리학에서 혹은 공학에서 나온 것인데,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량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자동차가 우리 벽에 꽝 부딪혀 가지고 갑자기 운동량이 제로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모두 충격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와장창 이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가 모멘텀이 제로가 되면은 그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충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폰지에 부딪힐 때는 모멘텀이 제로가 될 때까지 스폰지에서 쭉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로가 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게 모멘텀이 제로가 된 시간이 약간 길어짐으로 인해서 충격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것 부분과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받게 되는 향후의 충격 혹은 향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려면 전 재밌는 것이 영국 경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영국이 지금은 서비스 국가처럼 되어 있지만 영국이야말로 제조업의 큰 형님격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이제 제조업이 성장했고 그 제조업이 쇠퇴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겪게 되는데요. 간단한 이제 연도별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1965년에 비틀즈가 미국 공연을 하고 난 후에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 훈장을 받은 이유가 영국의 문화를 이제 해외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를 벌어왔다가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이 달러가 그렇게 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11년이 지나서 1976년에 영국은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9년에 이제 대처에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당이 집권한 후에 영국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때 제조업 팔고 그다음에 광산 노동자 파업하고 등등 뭐 영국 경제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조지 소로스가 이제 영란은행을 공격해서 영란은행을 굴복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 5년 뒤인 1997년에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결국 2020년에 영국은 또다시 브렉시트를 이제 단행해서 유럽과의 이제 경제적인 관계마저 이제 단절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이렇게 쭉 한 100년 동안 제조업 국가로서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니까요.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직면하게 될 어떤 도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이태리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든 선진국으로 성장할 때는 제조업으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이 변하게 되는데요. 제조업으로 성장을 하고 산업이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항상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모멘텀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듯이 제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하나가 금리,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1인당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인구는 25세에서 64세의 인구, 우리가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인구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금리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통화 정책도 실시하고 재정 정책을 부채를 가져도 부담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경제 성장에 어떤 모멘텀을 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소득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차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그 증가율이 이제 거의 정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 모멘텀이 1인당 소득이 계속 증가하던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축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해 왔다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거의 제로 축에 들어가고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제 모멘텀이 제로가 되고 모멘텀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모멘텀이 이제 멈추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리. 제가 이제 이전에 채권을 이제 애널리스트를 했고 이제 채권 CIO를 했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금리가 19.7%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줄곧 떨어졌습니다. 2000년 초에 금리가 8%가 넘었는데요. 계속 떨어졌죠.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모멘텀에 진입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 모기지 금리가 거의 3%대에서 5%, 5.3%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금리가 올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뭘 뜻하냐면은 앞으로 내가 부담할 이자 부담이 제일 좋을 때에 비해서 한 70%가 늘어나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또 이제 모멘텀이 마이너스가 될 때,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질 때 또 하나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얼마든지 떨어뜨려도 괜찮았습니다. 물가에 자극이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약간만 그러면은 물가가 움직이고 하면은 통화 정책을 함부로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국가의 정부 부채를 이제 갖는 것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정부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국채를 늘려도 국가 채무를 늘려도 이자 부담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제동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도 걸리게 되겠죠. 가계는 주택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고 주택 시장은 가계 부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돼서 가계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을 한 그래프를 제가 특징적인 거 3개 정도만 여기 뽑아봤는데요. 정말 이게 쇼킹하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년 연속 2자리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제로금리 정책으로 거의 가면서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지방과 수도권의 동시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스카이 로켓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 로켓을 쏘은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났고요. 이제 고급 아파트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 오피스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0평형대 이게 고급 오피스텔의 이제 가격이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주택으로 몰려가다가 주택의 공급은 이제 제한돼 있고 고급스러운 집은 갖고 싶고 하니까 이제 오피스텔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가격, 우리가 사무공간이죠. 큰 빌딩 같은 경우. 오피스 가격도 한 3년 만에 약 80%가 상승할 정도로 오피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금리가 만들어낸 이제 부동산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금리가 역전되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인당 소득입니다. 이게 1인당 GDP로 할 수도 있고 1인당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1년에 35,000달러로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한 외환위기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정말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1994년에도 44,00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4만 달러입니다. 거의 30년이 지나고 정체이고요. 과거 한 5년 정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마 쭉 관찰을 하셨으면은 야,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페들도 많이 생겨나고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주택도 고급스러운 주택을 막 사고 그래. 그게 바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나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이렇게 30년 동안 정체되었다고 이 사회가 정체되었다고 이제 좀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생산성은 미국보다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1인당 소득이 낮아졌냐? 그것은 바로 생산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생산을 하는 인구가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생산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평균한 1인당 소득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젊은 사람 대비해서 고령자의 비중이 더 급한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1인당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0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그것이 앞으로 이제 한 20년 동안은 상당 부분 정체하는 모멘텀이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구의 모멘텀입니다. 우리 총 인구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인구 중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생산을 하는 인구, 젊은 사람의 인구와 그 다음에 부양을 받는 인구, 이것의 이제 비중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하는 인구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2021년, 22년 이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완전히 이제 딱 대칭적으로 증가 감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3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은 경제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계속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일본처럼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이제 그냥 생산 가능한 인구, 젊은 인구의 숫자를 본 것이고요. 그걸 이제 인구의 비중을 우리가 노인 부양 비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노인 부양 비율은 분모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입니다. 생산을 하는 인구이고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65세 이상 인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젊은 사람 대비해서 나이 든 사람의 이제 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일본이고 실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비율이 2020년 현재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23, 25%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노인 부양 비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가장 큰 때입니다.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장 인구 구조가 안 좋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올라가고요. 일본도 빠른 속도로 가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기울기가 훨씬 평탄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50년 앞으로 이제 2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50년이면은 일본의 노년 부양 비율하고 같게 되고요. 여기서 10년 더 지나고 2060년이 되면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1인당 소득이 저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젊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자의 비중이 자꾸 높아진 것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인구 면에서 생산이라든지 1인당 소득의 정체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주변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차 확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제 주택이 차별화됩니다. 이전처럼 뭐 모두 다 상승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지고 뭐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이라든지 특수한 테마를 가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되게 상승하지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의 유행, 패션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택이 지금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부부가 아주 큰 평수에 살고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주택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주택의 패션 유행들이 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성장은 이제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는 debt driven growth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모두가 이렇게 부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확대되면은 당연히 미래에 자기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 부채이거든요. 많이 당겨 썼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제 플로우로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겨 쓰면서 성장한 부분은 좀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낮고 금리가 낮으면서 우리가 통화 재정 정책을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금리를 대폭 낮췄고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낮추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을 막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 재정 정책을 경기가 뭐 위기가 왔을 때 뭐 이거를 막 자유롭게 막 확대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단기적인 정책 대응 능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보아지고요. 결국 이제 이게 아까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긴 하지만은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을 조금 높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 경쟁력이 높으면 성장을 드라이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요는 줄지만은 해외 사람들의 수요를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능성이 살아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이 점차 좀 높아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이라고 하면요, 국내 주식은 우리가 종합 지수가 아닌 이제 섹터나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지수를 사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쫙 좋아져서 지수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별화되고 기업으로도 차별화되고 섹터로도 차별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섹터나 이제 종목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앞으로도 여전히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섹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자산을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도 글로벌로 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단은 주로 이제 리츠가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동산도 리츠 등을 통해서 글로벌로 꼭 분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통화의 분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의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러도 우리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엔화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쇼크를 받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급락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렇게 거의 1,300원대까지 이렇게 오른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 정도의 충격은 뭐 약과라고 보아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 충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환율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통화의 분산도 중요하다.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의 분산은 우리가 예금에서 달러를 사거나 엔화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통화도 분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이게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당장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천천히 방향을 틀어가는데, 근데 방향을 틀고 나면은 그 모습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당장 시장이 급변하기도 하지만은 향후에 한 2, 3년 혹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시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